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금 PD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야흐로 컨텐츠 홍수의 시대인데요. 워낙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 볼거리, 읽을거리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제 소비자들도 눈높이가 다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설픈 악역, 이른바 빌런을 함부로 등장시켰다가는 바로 응징을 당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창작자분들의 고민이 여러모로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진짜 큰 희소식이 될 만한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제목은 바로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책,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를 쓰신 차무진 작가님을 모시고 책 이야기와 또 빌런에 대한 수다 한번 제대로 떨어보겠습니다. 차무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이 에피소드가 또 이제 처음 올라가는 날이 그 2021년 1월 1일이거든요. 네. 그 새해 인사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초대해 주셔서 금요일 책에 빠지다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차무진입니다. 올해는 본의 아니게 우리들이 깊게 사유하는 해가 됐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어떻든 사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1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올해 2021년은 본의 아니게 많이 활동하시고 행복해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자, 2020년은 진짜 항상 저희가 해를 마무리할 때는 뭐 다사다난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붙이긴 하는데 진짜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참 묘한 해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구에 사는 전 인류가 이런 재앙을 맞닥뜨린 거, 이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뭐 스페인 독감이나 혹은 뭐 그 과거에는 패스트나 뭐 등등 이런 경우가 늘 있긴 했었죠. 그렇죠. 근데 뭐 역사책에서나 사실 뭐 소설에서나 이렇게 봐왔던 그렇죠. 그런 광경이었죠. 실감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 처음 실감해보는 가장 큰 재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가이아 여신, 이 지구라는 이 가이아 여신이 한 번쯤 인간들에게 뭐 조금 큰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 그런 성찰을 좀 많이 하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해 같습니다. 아무튼 2021년에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나아져서 많은 분들이 좀 활동하시고 또 살아가시는데 지장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끝나서 모든 분들이 다 다시 행복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모두가 사실 바라는 바죠. 근데 지난 이제 인더백 출간 당시에 북토크 때 이제 약간 간접 출연처럼 해주셨고, 지난번에 또 카페홈즈의 마지막 사랑 때 다른 작가님분들과 이제 함께 오셨고,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저희도 출연해 주셔가지고요.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여름날이었죠. 그렇죠. 김탁관 작가님, 뭐 정명섭 작가, 뭐 조영주 작가, 정혜연 작가, 뭐 저 이렇게 해서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 손안의 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그거 녹음하러 뭐 피디님을 뵙고, 그날 생각해 보니까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참 그래도 그날 참 아름다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극심하긴 했지만 그때가 조금 덜했고, 조금 덜했고, 이렇게 뭐 1,000명씩 있었던 감염된 분들이 1,000명씩 넘었던 상황이 아니라 80명, 뭐 100명, 뭐 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세 자릿수만 돼도 사실 놀라고 막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하다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참 네. 나아지겠죠. 세 번째 저희 작가님 나와주셨지만 오늘 또 혹 저희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작가님 프로필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에 실린 프로필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차무진,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깊은 사유의 문장력을 담보하면서 독특한 미스터리적 설정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2010년 김유신의 머리일까로 데뷔하였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원예술대학교, 국민대학교 게임교육원 등에서 스토리텔링을 가르쳤다. 주요 작품으로는 해인, 모크샤 혹은 아이를 배신한 어미 이야기, 인더백, 좀비썰록, 태초에 빌런이 있었으니 등이 있다. 인더백은 2020년 판권이 계약되어 영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빌런을 테마로 한 앤솔로지 태초에 빌런이 있었으니에 참여함과 동시에 빌런에 관한 자신의 강의 노트를 정리한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를 내놓았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기존에는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이제 어떤 악당에 대한 그냥 글, 뭐 그런 책은 본 적이 있고, 또 사실 작법서는 여러 가지 장르로 이제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근데 아예 빌런 작법서 이렇게 표방하고 쓴 책은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잠깐 이 책은 어떻게 좀 쓰시게 되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적대자죠. 그 주인공 제가 뭐 10년 전, 13년 전에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작법을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는 늘 플롯이나 이제 그 스토리에 관한 강조된 책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늘 만나도 캐릭터다. 이야기는 캐릭터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주인공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공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주인공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공은 아이스링크에서 아름답게 춤을 추는 김연아이지만 그 김연아를 춤추게 하는 요소는 음악과 빙판과 경쟁자와 뭐 여러 가지 배경적인 요소들이 김연아를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그 제가 해인이라는 그 장편을 쓸 때 이 해인의 그 뭐 오래된 인기 없는 소설이지만 그 주인공이 정만인이라는 악당이 주인공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실 또 그 악당이 또 주인공이 아니라 그 빌런이고 실제 주인공은 또 따로 있었고 또 실제 주인공이 또 다시 빌런이고 이런 어떤 조금은 이 다층적인 두 인물을 설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악당에 관한 좀 체계적인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제가 좀 뭐 대학생들을 우연찮게 뭐 좀 가르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같이 좀 해보면서 좀 이론을 좀 다져 나갔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지금 저 책으로 묶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 강의가. 반응이 좀 어땠나요? 예, 그 애니메이션 학과의 그 스토리텔링인 학생들이랑 또 게임 개발자들 그리고 콘텐츠 진흥원에 이제 그 플롯을 배우러 오는 친구들을 위주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중간에는 이 이야기들 그 작법에 관한 이야기를 멈추고 오직 그 악당에 관한 이야기만 반학기 정도를 했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은 친구들은 새로 듣는 이야기지만 좀 웹소스를 쓰다가 온 친구들 혹시 데뷔를 한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맥주를 먹으러 따로 가자고 해서 더 질문도 들어오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네. 저 또한 흥이 나서 와, 액션도 하고 연기도 하고 하시면서요? 강의하면서 그리고 네. 그 강의할 때 빌런으로 빙의가 돼서 막 욕도 하고 주인공을 막 몰아붙이는 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대에서 펄쩍펄쩍 뛰었던 강단에서 네네네네.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도 나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되게.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쓰시는 과정에 제가 듣기로는 되게 슬픈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이 빌런 원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2018년도에 인더백과 함께 요다 출판사와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인더백이 나왔고 이제 2019년도 한 해 원래 계획으로는 2019년도 2월 달에 이 책이 나올 계획이었고 근데 뭐 늘 더 잘 아시겠지만 원고를 쓰는 작가는 늘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8월 말까지 원고를 이제 납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2월 달까지 쓰기로 했지만 후반부 작업들이 뭐 자료조사나 또 뭐 실제 이제 초고 작업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자료들 모아놓은 자료들 강의 노트들을 가지고 열심히 뭐 원고를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어서 그 키워드 15장까지 정도 거의 다 후반부까지 작업돼 있을 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8월 달에. 네. 이제 아침에 작업실에 와서 그 원고를 클릭을 하는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듣기만 해도 철렁합니다. 예, 바보 같은 게 그 당시에 제가 몹시 좀 불안했던지 정신이 없고 산만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저장을 해놓지도 않고 어디에 제 컴퓨터가 또 당시에 성북구에서 2013년도에는 성북구에서 제일 좋은 한 400만 원짜리를 주고 샀던 컴퓨터가 2019년 되니까 제일 구닥다리가 돼버렸는데 그쵸, 5년이 넘었으니까. 네. 그 컴퓨터를 언젠가를 바꿔야겠지 하면서 뭐 어디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저장할 생각도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피폐하게 글만 쓰고 집에 갔다가 씻고 다시 나와서 글만 쓰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장을 제대로 못했고 오로지 마침 또 그 원고가 키워드 12장 정도에서는 몇 개를 계속 복사를 해놨는데 12장에서 15장, 16장까지 갈 때는 또 그냥 그대로 내친김에 써버린 원고라 그게 날아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날아가고도 저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이거 뭐 내일 되면 열리지 않을까? 오후 되면 열리지 않을까? 한 3번 껐다가 키면 열리지 않을까? 근데 그럴수록 컴퓨터가 더 하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뭐 페이스북과 제 SNS에 슬그머니 증상을 올리니 주변에 이제 동료 작가님들, 패친 분들 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이건 하드가 나갔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용산에서 맡겨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거 복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복구를 하는데 40만 원. 뚜껑을 열면은 하드 네네네. 뚜껑을 열면 40만 원이래요. 하드 케이스를 열기만 하면 40만 원. 거기서 이제 그 많은 데이터 중에 하나씩 이렇게 핀셋으로 검색을 해서 복구를 하는 모양인데 한 일주일 뒤에 그쪽에 전화 왔어요. 그 기술자님이 직접. 그래서 6장만 살렸다는 거예요. 6장. A4지 6장만 살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A4지가 400페이지까지 정도 됐는데 6장은 살렸다고 하면서 이게 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부터 열흘 동안 계속 전화로 서로 계속 통화하면서 더 찾아봐라 뭐 등등등등 해서 한 70%까지 살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네. 나머지는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절반 이상은 살리셨네요, 다행히. 절반 정도, 70%가 아니고 그림까지 있으니까 70%인데 글은 절반 정도인데 오히려 후반부의 글들은 새로 작업하면서 더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책이 나온 후라서 이제 좀 지금은 이제 네. 편하게 덜 익히신 것 같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되게 막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편 소설을 날리면 저도 네. 장편 소설 날려봤는데 날리면 오히려 이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행이다 혹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더 새로운 기존에 초고를 한번 그런 썼으니 기대가. 어차피 초고를 쫙 미루고 다시 쓰는 작업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더 깊은 어떤 문장들이나 구성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저 녀석은 그게 아니에요. 쟤는 어떤 근거와 그쵸. 논거와 그 논거를 또 좀 뭐 편안하게 풀 수도 있고 격정적으로 풀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텐션들을 나름대로 짜놓은 원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참, 네. 예.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저장 계속 예. 지금 하시고 계시죠? 노트가 아니고 그 PC도 바꿨고요. 네. 잘 저장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작가님. 이제 책의 부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빛내줄 악당 키워드 17인데요. 이제 일단 이 17개의 키워드를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챕터 1부터 이제 그림자, 그리고 각성, 절대성, 신념, 시기, 광기, 시스템, 인정 욕망, 지척, 전능, 양면성, 카리스마, 이인자, 여성, 자연재해, 외계, 어린아이 이렇게 17개의 키워드로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실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요 키워드 목차의 순서는 작가님이 정하신 건가요? 어떤 뭐 호감의 순위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 안 되시겠지만 네. 괜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 그 키워드는 배치를 자유롭게 이렇게 바꿔도 무방할 만큼 하나의 그 독립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 저 키워드의 제목 목차의 순서는 초고 그대로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고민한 딱 먼저 떠오르는 분류대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다행히 편집팀도 저 키워드의 순서들이 다음 키워드를 만나고 그 다음 키워드를 만날 때 좀 궁금증을 일게끔 잘 배치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형식과 카테고리에 맞게 배치된 건 아닙니다. 좀 에세이처럼 간 거죠. 근데 이거를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할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키워드를 조금 다르게 다시 묶었어요. 네. 혹시 제가 이제 또 궁금증이 생겼던 거는 이 17개의 빌런 유형 말고 이거 추가하고 싶었는데 추가 안 한 혹시 그런 것도 좀 있으셨나요? 이게 있었죠. 있긴 했는데 키워드 막판이 될 수도 있고 부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최고의 빌런들이라는 예시 그러니까 최고의 빌런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빌런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빌런들의 그 캐릭터를 좀 분석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어떤 키워드가 아닌 인물. 그런데 이게 부록화된 키워드마다 뒤에 부록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록에 좀 이렇게 산만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게 언급을 시켜버려가지고 그거는 뭐 뺐습니다. 약간 중복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뭐 지옥의 묵시록이라든가 뭐 피빗 자우선의 뭐 홀든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의 인물들을 제가 좋아하는 빌런들을 좀 묶어서 따로 설명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 생각해서 뺐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작자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막 작법을 배우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책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이 사실 좀 더 크긴 했었는데요.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일단 글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요. 또 작법소로에서의 충실함은 뭐 당연하고
그 작법서 이전에 글 자체가 너무 완성도 있고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전 참 이렇게 재밌게 잘 읽었는데요. 쓰시면서는 어떤 점을 좀 가장 많이 좀 신경 쓰셨나요? 제가 그 영화 태양은 없다 비트의 시나리오를 쓰신 심산 작가님이 네. 있으시죠. 그 심산 스쿨을 운영하셨고 한국 시나리오 작가군에서는 뭐 발군의 그 아주 원로 아직도 활동을 하시니 원로라고 표현하면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이 심산 선생의 그 선생님의 그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작법서가 대부분 다 외서인데 우리나라 영화들을 함께 보듯이 야 일로 와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게 얘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화를 같이 보는 듯한 하지만 이 당신이 그 작가들을 가르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반드시 배치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처럼 한번 써보고 싶다. 빌런에 관한 이야기를 그런 것들 물론 그 책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에 범접할 수는 없지만 담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읽을 때 진짜 그런 생각 옆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네. 이 작품은 말이야 이러면서 진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도 좀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래서 더 저는 뭐 창작자가 아님에도 이 책이 그렇게 막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각 장마다 이제 해당 주제를 잘 드러내는 작품들도 이제 함께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요 이제 작품들을 보면 소설은 기본이고 드라마, 영화, 희곡, 심지어는 게임까지 이렇게 다뤄주시는데요. 진짜 광범위하게 이렇게 다뤄주시고 계신데 작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각 장 마지막에 또 추천작들을 또 추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저는 뭐 소설가이지만 뭐 부업으로 뭐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도 쓰고 또 영화 대본도 쓰고 또 게임 시나리오 제가 이전에는 또 게임 개발자 출신이기도 했고 웹툰 뭐 등등 해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콘텐츠들이 과거만큼 하나의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네. 게임이 웹툰이 되고 맞습니다. 웹툰이 드라마가 되고 또 드라마가 또 영화처럼 뭐 10부작 혹은 6부작으로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깊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굳이 이제는 장르라는 어떤 벽이 구분이 과거처럼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했던 빌런들을 좀 뽑고 싶다 그런 욕심이 좀 있었고 더 멋지고 괜찮은 빌런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지식이 부족해서 일단은 더 공부하면은 더 공부해서 다음 또 혹 개정본이든 혹은 뭐 파트 2가 되든 또 한번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어떤 작품들을 소개해 주시니까 사실 그게 좀 더 뭐랄까 더 좀 와닿은 점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모르는 작품들만 막 있어버리거나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읽다 보면 제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게 꼭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문에도 썼는데 그 외국의 유명한 작법서들을 보면은 그 작법서를 쓴 분도 그 나라에서는 유명한 작가이시겠고 그 작가인 저자가 이제 원고를 쓰는 그 내용들 중에는 수많은 예시 작품들 혹은 동료 작가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그 작가가 주장하는 이야기 그 책 속의 논거에 기반이 되고 근데 우리들은 그 책 번역된 그 책을 읽을 때 그 작품들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게 무슨 작품이지? 이 작품이
작가가 얘기하는 이 바닥으로 이런 기본 이론에 잘 뒷받침하는 예시다라고 얘기하는 작품들, 그 작품들을 이제 그 내용을 잠시 딱딱 떼서 이제 실어 놓기도 하죠. 그래도 읽어도 잘 이해도 안 가고.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딱딱하게 또 주장만 이렇게 하지 말고 논거의 키워드 논거의 예시가 되는 샘플들을 쭉 이야기처럼 풀어서 그 이야기만 재밌게 즐겨도 그 키워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써보자. 라고 이제 라는 생각에 작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 작품 속에 수많은 빌런들이 이 책에도 이제 당연히 등장을 하는데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이제 딱 알 것 같은 아는 그런 대표 빌런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작가님 개인적으로 혹시 가장 좋아하는,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 빌런 혹시 좀 꼽아주실 수 있어요? 예, 꼭 한 명만 꼽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네, 그냥 편하게. 네. 이게 이 빌런이 빌런 혼자만 있으면 주인공하고 똑같기 때문에 또한 의미가 없죠. 반드시 그 상황과 이 주인공, 그렇죠. 서로가 총 뿌리를 서로가 함께 겨누었을 때 한쪽은 주인공이 되고 한쪽은 빌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야기 내 안에서. 근데 제가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빌런은 책에서는 부록으로 언급했지만 이 피빗 자오선이라는 코맥 메카시의 아주 멋진 장편 서부 장편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홀든 판사라고 이 사람 피빗 자오선은 일단 한 소년이 미국 그 인디언들이 살던 그 미국 그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에 인디언들의 이마 가죽을 많이 벗겨서 정부에 갖다 주면 돈을 받는 네. 그런 이제 그 무법자들의 그 현상금을 타는 무법 집단의 한 소년이 들어가서 아주 그 사륙과 철학과 인간의 행동과 잔인함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플롯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철학적인 소설이죠. 코맥 메카시야 뭐 미국 문학의 뭐 완전 대가 중에 대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소설이 조금은 스릴러적인 구성을 갖추어 있어서 우리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지만 영화도 코엔 형제가 장면들어서 근데 그 코맥 메카시의 정말 진가는 국경 상부작인 장편 3개도 있지만 피빗 자오선이거든요. 거기에 그 글래턴이라는 무법 집단의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뒷받침하는 2인자가 홀든 판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키가 2m 정도 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판사인데 철학자이고 또 악기도 잘 다뤄요. 그리고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무법 집단 인디언들을 사냥하는 무법 집단의 방향 또 가야 할 곳 그리고 그 멤버들의 행동 지침 또 혹은 그 멤버들의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철학을 알려주는 것까지 이 인물이 다 해요. 그러니까 난 배트맨 난 너 싫어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는 단순한 어떤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 사륙의 무리가 어떻게 하면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사륙의 행위를 할 것이며 그 행위가 그 무리들한테는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철학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홀든 판사는 아파치 불악에서 이 아파치 불악을 습격해가지고 아파치들을 다 뭐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다 강간하고 사륙하고
이제 저녁에 불을 피우고 저녁을 먹는데 꼬마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 꼬마가 아파치 인디안 꼬마인데 5살 정도 되는 그 꼬마를 죽이지 않고 자기 옆에 둬서 밥을 먹이고 또 같이 춤도 추고 또 공도 만들어주고 불을 피워서 꼬마를 또 따뜻한 데 재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인공격인 이 소년이 이 판사가 홀든 판사가 저 인디언 소년을 키우려나 보다 아니면 너무 어려서 차마 얘를 죽이지 못하고 저렇게 옆에 데리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며칠 후에 그 홀든 판사가 온몸에 다 옷을 입지 않고 목화신 사슴 가죽신만 신고 저벅저벅 피투성이 온몸 피치라고 돌아다니는데 보니 그 꼬마의 머리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 다변한 이 홀든 판사의 그 캐릭터는 파고 보고 읽고 읽어도 계속 새로운 면이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이 있고 대적자가 있고 빌런이 있고 주인공이 있는 이 공식을 그냥 무마시키는 오로지 혼자만 있어도 그 자체로도 빌런이 되는 그 자체로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빌런이 되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감히 이 피빗 자우선의 홀든 판사를 뽑고 싶습니다. 그런 인물을 창조해내는 작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진짜 가늠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신한테 잠시 신의 그 펜을 빌려서 쓰고 돌려 놓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네. 저는 아직 이 책을 못 읽어봤는데 작가님 잠깐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네, 굉장히 좀 섬뜩한 그런 빌런인 것 같고 저도 꼭 이 책 읽어봐야겠네요. 코맥 메카시의 핏빛 자오선이고요. 네, 민음사에서 나왔네요.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근데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확실히 그 미국 서부 시대의 그 잔혹함이 진짜 그 뭐랄까 많은 작가들을 좀 약간 뭐랄까 매료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부 개척 시대의 미국인들은 정복자였잖아요. 네. 그 본인들이 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대륙에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세대가 안 가서 그들은 굉장히 잔혹하게 대륙을 개척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으로 넘어올 때 그들의 그 신념과 또 불과 그들 포함한 자녀 세대까지 이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이 황량한 대륙 거친 자연을 개척해야 된다는 그 신념 이 사이에서는 많은 어떤 변주된 생각들이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맥 메카시의 국경 3부작이든 피빗 자우선을 띄는 작품들이 나오고 그네들은 그걸로써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개척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정신력이 있어 라고도 말하지만 그 틈에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지고 우리는 얼마나 잔인했는가 우리는 얼마나 악마 같았는가를 또 반추하게 되니 미국 작가들은 서부 개척 시대 때의 이야기를 즐겨 다루고 또 서부 시대 이야기는 그네들한테는 하나의 사극이죠. 그렇죠. 예, 사극이기 때문에 또 자연을 언급하는 사극이어서 좀 더 문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탐닉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메카시가 악과 스릴러와 이 장르적인 것들을 갖추면서도 문학성을 갖추는 이유는 그런 어떤 미국 개척 시대의 이야기를 다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또 질문 드렸냐면 제가 그 레드데드 리뎀션 레드데드 2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사놨다가 최근에 이제 잠깐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잔인해? 막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 그 시대를 정말 제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주인공도 그렇고 그 집단도 사실 빌런인데 또 막 굉장히 재밌는 구성을 후반부에는 뭐 이건 스포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뭐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잘 만들어진 게임이 아닌가. 동의가 됩니다, 진짜. 예. 뭐 2020년까지 뭐 재작년에 나왔나요? 네, 2018년. 네. 예, 2018년, 19년, 20년을 아우르는 이 시대에 가장 잘 만들어진 게임이 아닌가. 레드 데드 리뎀션 2. 네. 2. 네. 맞습니다. 네. 역시 또 게임 얘기. 네. 있습니다. 그 이제 책의 각 키워드와 내용들을 막 다 이야기하고 싶고 막 이렇긴 하지만 또 이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 2-3가지 정도만 좀 꼽아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여러 다 재밌게 제가 읽었지만 그 12장에 전 카리스마 편이 일단 되게 굉장히 공감되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12장에 이제 카리스마 편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위, 행동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마라인데요. 진짜 그 초반에는 진짜 막 끝판왕처럼 막 아우라와 막 이런 걸 막 뽐내던 그런 빌런이 후반에 가서 되게 초라해지는 걸 되게 많이 저도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이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 PD님도 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반이 해마다 바뀌었잖아요. 1학년 때는 1학년 1반, 2학년 때는 2학년 4반, 3학년 때는 또 3학년 5반 뭐 이렇게 바뀌는데 요즘 아이들은 대학교처럼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렇게 반을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업마다 다 과목마다 다르게 대학교처럼. 네네. 어쨌든 우리 때 반이 바뀌면은 학기 초에는 내 쟤랑 좀 마음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 내 눈에 친하고 싶은 혹은 초반에 친했던 친구들이 여름방학쯤 지나면은 좀 달라져 있죠. 다른 친구들이랑 더 다른 친구 그렇죠. B와 더 친하게 친해지거나 더 마음이 맞거나 초반에 저 A라는 친구는 초반에는 좀 3월달 4월달에 친했다가 곧 B라는 친구랑 더 깊게 같이 뭐 매점도 가고 하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첫 만남이 어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도 하지만 첫인상만큼 오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같은 경우가 신이 준 능력인데 사람의 성실함, 뭐 진실함 또는 뭐 천성 혹은 사랑을 표현하려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지만 카리스마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훅 걸리는 매력에 단번에 빠져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이 준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카리스마를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면 캐릭터가 크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계속 주머니 속에 숨겨놨다가 후반부 결정적일 때 쓰지 않으면 후반부에 뒷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 친구 되게 잘생기고 되게 괜찮게 봤는데 몇 번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라는 소리는 질리고 별로 얘기도 뭐 재미없는 얘기만 하고 알고 보니까 무식하기도 하고 맞춤법도 틀리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카리스마라는 게 좀 아껴서 써야 된다, 작가들은. 그리고 초반에 이 어마무시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다면 후반에는 그 카리스마에 최소 준하는 그 카리스마의 무게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말만 하면 초반에 말만 하거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 말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 후반에 그런 행동적인 액션 아이디어가 없다면 그 빌런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일단 뭐 제가 딱 생각나는 작품 중에는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첫 등장이 되게 사람들이 회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물이 만약 후반부에 막 되게 막 그냥 별 볼 일 없고 이러면 그 장면도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저는 잘 뽑힌 빌런이라는 생각 이 장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 PD님하고 저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저도 다행이다. 네. 관상에 그 또 한 인물이 있어요. 김혜수. 아, 네, 그렇죠. 그 인물은 빌런은 사실 아니지만 이야기의 초중반을 이제 빌런 역할을 좀 하죠. 뭐 어쨌든 나중에 조력자가 되죠. 김내경의 조력자가 되긴 한데 그 김혜수 역할인 그 지금 정확하게 그 극중 인물을 기억나지 않는데 김혜수의 역할은 굉장히 망했죠. 초반에 그 송강호를 찾아와서 관상쟁이를 찾아와서 이제 무언가에 상당한 어떤 큰 일에 관해서 그 그녀가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그녀 역할을 주적은 따로 이제 수양대군이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삼각 구도적인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극 중후반부부터는 뭐 김혜수가 나타난 그 첫 이미지나 김혜수가 초중반까지 보였던 배우 김혜수가 역할을 했지만 그 극중 인물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김혜수 저도 사실 그 중후반 이후로는 그 인물이 잘 기억이 없어요. 예, 그 인물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장 대표적인 그 카리스마를 좀 잘못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수양대군은 카리스마를 너무나 잘 썼죠. 초반에 나타난 그 카리스마를 후반부까지 그만한 어떤 행동력으로 잘 견지해서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양대군은 카리스마를 잘 이용한 캐릭터인 것 같고 그 김혜수가 연기한 그 여성 극중 등장인물은 카리스마를 잘못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14장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성 빌런은 이제 전설의 고향 부류의 신파와 한을 버리고 악을 뿌려야 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것도 이 문장도 저는 되게 좀 동의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 그 요다의 그 우리 제 빌런 인더백이랑 그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를 이제 책임 편집해주신 편집장님께서 네. 이 문장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성 빌런은 한을 버리고 악을 뿌려야 된다. 이거 꼭 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좀 너무 기뻤는데요. 이 여성 서사가 단순히 남성적인 것을 덮어 쓴다고 여성 서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간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여성이라는 어떤 여성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특징들 있죠. 행동력의 특징, 말적인 언어적인 특징, 뭐 표현적인 특징들이 좀 한정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많이 고쳐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성 캐릭터를 단순히 여자 형사로 만들어버리고 남자 못지않게 유도를 잘하고 뭐 이단 발차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 여성 인물이 뭐 멋진 빌런이 되거나 멋진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 이 남성이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특징, 뭐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좀 더 그 여성이라는 그 틀을 보유하되 저는 주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주체적이면 그 여성 빌런이 앞치마를 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작가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그 여성 빌런에 관한 이야기 서사를 좀 더 깊고 면밀하게 고민하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여성 빌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여성 작가들은 더 잘 하실 것 같고
남성 작가들은 좀 정신을 차리고 네. 좀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장의 이제 끝에도 이제 그 추천작 뭐 이렇게 더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데 저도 딱 그 톡을 라그나로크가 떠올랐는데 딱 안 그래도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헬라가 굉장히 잘 저도 좋게 보였던 것 같고 일단 또 배우가 워낙 또 탁월한 배우라서 또 잘 살리시기도 했죠. 그럼요. 그 하나의 그 강철을 그냥 그 여성 배우가 연기했다 그렇게 그냥 보여줘도 되고 네네. 멋있었습니다. 최고의 네, 여성 진짜로. 빌런 중에 하나는 네네. 헬라입니다. 예. 사실 토르를 어떻게 상대하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그렇죠. 마블을 봤던 입장에서는 드는데 저는 케이트 블란쳇을 딱 보고 나서 그 뭐죠? 망치 부러뜨리는 이거 파괴시키는 거 딱 보고 야 가능하구나. 네. 전혀 밀리지 않는다. 네, 딱 그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15장에서 자연재해도 또 빌런의 한 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작가님이 그 인더백에서 백두산 폭발 요걸 또 설정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실은 단순한 그런 자연재해 발생만으로는 이야기를 이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작가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결국 거기에 인간이 어떤 저지른 잘못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잘 결합되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 자연은 인지하지 않죠. 예,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천지불인이라고 해서 자연은 절대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자연이라고 해서 눈사태가 어린 아이는 피해가고 착한 선행을 많이 한 어떤 인물은 또 피해가고 그러지 않죠. 네. 뭐 자연은 절대로 인간을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자연재해에 관한 자연재해라는 어떤 빌런들을 설정한 재앙,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 혹은 뭐 좀비물까지도 포함해서 이 서사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인간의 욕심에 관한 대응 요소, 욕심의 원인과 결과가 언급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피디님과 제가 너무 불우유토끼를 많이 하고 너무 착하게 살아도 우리 같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눈사태를 맞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에베레스트 산은 우리의 선행과 관계없이 눈사태를 뿌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눈사태 두 남자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눈사태를 맞는 극한의 상황을 서사로 만들 때는 우리 둘은 그 자연의 눈사태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우리 둘의 그 인물들에게는 저 자연이라는 빌런은 우리의 그 잘못을 혹은 인간의 잘못을 응징하는 어떤 그런 우회적인 고리가 있어야지만 이야기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응징하는 것이죠. 자연은. 네. 예시를 들어주신 작품에 단테 스피크를 이야기해 주신 저 되게 제가 되게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단체 관람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단관극장 막 그때 막 있을 때 그랬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사실 그렇게 언급 잘 안 되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예. 그걸 딱 샘플로 이야기하실 때 되게 좀 저는 반가웠습니다. 이게 단테 스피크도 뭐 그 극 중에 그 여자 시장의 시어머니가 아주 시어머니의 행보가 저의 그 키워드 농구에도 좀 부합했고 그다음에 단테 스피크도 저도 좀 추억이 있어서 요번에 그 천지불인 자연재해 재앙에 관한 키워드에서 제일 먼저 좀 언급해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 단테 스피크가 어디서 봤냐 하면은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의 앞산에 있는 도서관 앞산에 있는 도서관의 그 극장에서 봤어요. 그 도서관에 있는 미니 극장. 미니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너무 도서관에 혼자 가서 너무 심심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무료 영화 이렇게 단테 스피크 그렇죠. 도서관에 그런 거 상영회 하니까 하죠. 예.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니까 이제 두 명이 저하고 포함해서 두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앞에 제
제 앞에 앉아 있었던 분이 여성이었는데 제 또래였어요. 너무 예뻤어요. 뒷모습이. 아, 네. 그래서 단테 스피커를 보지 않고 네. 그녀의 뒤통수만 계속 보다가 영화가 끝나고 그녀가 이렇게 나를 지나서 나오더라고요. 걸어 나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뒷모습보다 앞모습이 더 아름다우셔가지고 근데 뭐 대시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전혀 예상치 못한 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책 안에는 소개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최근에 보신 어떤 작품 중에 야, 이 빌런은 진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이런 작품, 이런 빌런 있을까요? 아, 예. 책에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2008년도 이 80회 아카데미 그 나무주연상을 이 작품이 가져갔는데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There Will Be Blood.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명배우가 지금은 이제 연기를 하지 않으시죠? 네, 갑자기 은퇴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폴 다노라는 배우.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이 데니얼이라는 석유 시추업자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네. 석유 시추업자인데 이 또한 미국 개척 시대 배경이에요. 네네.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홀든 판사나 조커나 뭐 안톤 시거처럼 그렇게 뭐 차갑고 파란 피를 가진 인물은 아니거든요. 붉으면 이 사람만큼 붉은 피가 없을 것 같은데 몹시 냉혹해요. 그리고 뭐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연기도 뭐 최고 좀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근데 이 데니엘이라는 인물이 그 자기 그 양아들 양아들을 버릴 때 그리고 늘 이제 이기적이죠. 그 석유 시추 자기 그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이제 냉혹하게 죽이고 버리고 이제 가차 없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주인공이자 어떻게 보면 빌런이기도 한데 사실 주인공이죠. 근데 이 인물을 왜 빌런 작법서에 쓰지 못했냐면은 이 인물이 빌런이 일단 이 작품에서 빌런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래도 친동생이라고 찾아온 어릴 때 잃어버린 동생이라고 찾아온 자, 그 미국의 사막 한가운데 쓰여시 막 이렇게 먼지 덮어쓰면서 석유를 파고 있는데 이 데니엘이라는 주인공한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내가 네 동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엄마와 그 동생이 썼던 사진이나 유품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 이 데니엘이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자수성가해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온 인물이라서 네가 내 동생이구나 안고 같이 자기의 사업을 나눠주고 하다가 결국 그 걔가 동생이 아님을 밝혀졌어요. 아닌 걸 수영을 하다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야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어라고 하고 모래사장에서 둘이 수영을 하고 나오는데 뭘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데니얼이라는 인물이 너 내 동생 아니구나를 알고 그날 바로 총으로 쏴 죽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동생보다 더 이 데니얼이라는 인물한테 비록 동생을 사칭했지만 어떤 끈적한 어떤 우정이라고 할까요? 뭐 그 조력자로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냉혹하더라고요. 또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 데어 윌 비 블러드라는 영화는 2008년도 이제 80회 아카데미에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근데 그 제 책에 언급되어 있는 그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어요. 80회. 그러니까 이 데어 윌 비 블러드하고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가 둘이가 끝까지 올라가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네. 나무주연상은 이쪽에 주고 작품상을 이쪽에 준 거죠. 아카데미가. 이 두 영화는 뭐 조금도 뭐 이렇게 어느 한쪽이 더 낫거나 순위가 바뀔 수 없을 만큼
거의 동동했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청 고민했죠. 그래서 네. 안톤 시거라는 네. 인물과 이 데니엘이라는 인물이 2008년도의 아카데미상에서는 뭐 최고의 그 악역을 가진 두 인물이었고 2008년도를 주름잡았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 There Will Be Blood의 그 데니얼을 꼭 책에 쓰고 싶었는데 조금 빌런에 관한 어떤 키워드에 이제 부합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장점들이 더 많아서 조금은 좀 옆으로 좀 빼놓았던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네. 뭐 일단 안톤 시거가 또 엄청난 빌런이라서 네. 그 두 작품이 서로 이렇게 바뀌었어도 작품상 주연상이 바뀌었어도 전혀 뭐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렇죠. 이 코엔 형제가 그 코맥 메카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그 코엔 형제가 그 조금은 자기식으로 썼다면 그 영화를 만들었다면 저는 작품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코맥 메카시의 그 소설을 그대로 구현 혹은 더 거기에 더 그것처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위대한 영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소설도 읽고 영화를 보지만 영화를 더 영화의 감정이 더 많이 남아 있기도 해요. 말씀대로 그 안톤 시거에게 나무 조연상을 주고 네. 데어 윌 비 블러드에게 작품상을 줘도 전혀 하등의 문제 없는. 네. 그렇군요. 아니 코엔 형제 정도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바꿀 수도 있다고 자기식으로 보는데.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 감독들이 그 영리하고 또 훌륭한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그냥 살려야 그거겠죠. 네. 그래서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뒷부분은 조금은 철학적인 어떤 그 담론이 있어요. 노인이라고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도 미국 역사에 그렇죠. 또 그 벨이라는 늙은 경찰이 늘 안톤 시거를 쫓기만 하지 잡지를 못하거든요. 네. 예이츠의 시의 첫 구절이잖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벨이라는 경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뒷부분에 거의 모스와 안톤 시거의 그 추격전이 끝나고 우리가 아는 스릴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장광설을 늘어놓거든요. 이 시거를 잡지도 못한 이 벨이라는 늙은 경관이 자기보다 더 늙은 선배 경찰관을 오도막에 찾아가가지고 이 메카시 특유의 그 재미없고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얘기들을 벨의 입에서 나올 때 여러 번 읽고 다시 읽어도 과연 이 책이 뭘 의미하는가를 참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읽으면 굉장히 그거다라고 무릎을 칠 정도의 어떤 이야기들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벨이라는 노인은 2차 대전 때 독일군을 기관포로 쏘다 보니 독일군을 몇 명 죽였고 우연찮게 자기 동료들을 구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장에 온 것도 아니고 독일군을 꼭 또 죽여야겠다고 기관총을 쏜 것도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 몇 마리 죽었네? 돌아와 보니 또 훈장을 주네? 그래, 난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또 내가 훈장을 받을 만큼 그 전쟁 그 장소에서 그렇게 이 람보처럼 멋지게 투철하게 동료를 구하려고 저 독일군 악을 무찌르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난 그래서 그 훈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 미국 사회가 나 때는 19세기 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나 때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지만 노력이라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거기 상응하는 인정과 질서가 존재했고 그 질서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좀 안정되고 좀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회였어. 근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 한 놈이 남의 돈가방을 들고 튀어버렸네? 또 더 이상한 놈이 그 놈을 죽이려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네? 이 두 모스라는 인물과 안톤 시거라는 인물 요즘 애들 왜 이래? 요즘 애들은 알 수 없어. 나는 또 걔들 또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 경관이야. 근데 안톤 시거라는 애는 또 안톤 시거 가는 길마다 내가 따라가 보니 이거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뭐 악마 같아. 또 모스는 더 웃겨. 근데 그 일들이 또 다 종결이 됐어. 그 나는
요즘은 더 이상 요즘의 세태는 과거에 우리가 아는 지금 노인이 되어버린 내가 과거에 겪었던 또 지금 노인인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아니면 발전되어 있는 건지 더 다른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건지 난 모르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벨 경감이 부인한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소설에도 보면은 부인이 남편 밥 차려주고 난 성경책이나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읽냐고 하니까 그 요한계시록인가 요한복음이구나. 요한복음을 읽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까 그 경관이 늙은 벨 경관이 그 요한복음에는 성경책에는 초록머리의 아이들과 이렇게 함부로 총 쏘는 아이들과 찢어진 옷을 입은 그런 아이들이 등장하오? 이렇게 묻거든요. 그 과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을 우리 부부, 특히 당신은 아직도 읽고 있지만 요즘 세태는 그런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소설의 구절이 이따만치 있다고요. 근데 코엔 형제는 그거를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 넣었어요. 웬만한 감독들이나 혹은 더 자존심이 강한 감독들 혹은 더 나은 자기만의 시선이 있는 감독들은 그걸 뺄 것 같거든요. 그럴 법하죠. 네. 굉장히 담론적이고 재미도 없고 근데 코엔 형제는 그걸 영화처럼 혹은 영화보다 더 담백하게 다 배치를 했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메카시의 그 소설의 그 문장들에 의거한 영상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작품이 더 작품성을 갖게 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감독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코엔 형제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엔 메카시 이야기만 해도 저희가 에피소드를 따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너무 진짜 대단한 작가고 또 코엔 형제도 또 엄청난 감독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요다 출판사에서 동시에 함께 나온 앤솔로지가 있는데 자 제목이 태초에 빌런이 있었으니인데요. 이제 딱 약간 냄새가 나는데 이 작가님의 작법서와 함께 기획된 앤솔로지인가요? 예, 그 태초에 빌런이 있었으니라는 이 앤솔로지 단편 묶음집이죠. 그 테마 단편 묶음집인데 빌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동식 작가, 김선민 작가, 장하미 작가, 정명섭 작가, 저 차무진 이렇게 해서 5분이 작품을 묶은 건데요.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런 작법서는 인더백이 계약될 때 요다 출판사하고 이제 같이 계약이 된 건데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뒤에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빌런 앤솔로지 작품을 좀 쓸 수 있냐라고 빌런 작법서는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앤솔로지는 왜요? 이러니까 이 정명섭 작가가 기획을 하신 거예요. 정명섭 작가야 뭐 우리 시대에 아주 뭐 소설계 엔터테이너이시고 또 아재 개그의 달인이시기도 하고 네. 또 여러 많은 앤솔로지들의 프로젝트를 또 기획하시고 있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조금 이제 이 독자분들께 좀 더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작가들을 또 앤솔로지에 또 많이 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명섭 작가가 이제 빌런 앤솔로지를 기획했고 마침 차무진 작가의 빌런 작법서가 그 즈음에 나올 것 같으니 요거를 한번 묶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획이고 저도 그 작품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작품을 좀 되게 한 3주 만에 쓴 것 같아요. 빨리 썼어요. 네네네. 예. 그 중에 이제 경자 날다라는 단편을 이제 쓰셨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 작법서를 이 책을 이제 읽고 나서 이제 그 소설을 읽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블랙 코미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전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이렇게 강력하고 진짜 매력 있는 빌런이 없는 작품에 대한 약간 비판이랄 거, 뭐 하여튼 그냥 근데 그렇게 읽히기도 했고요. 작품에서 주인공이 제대로 상대할 만한 빌런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그 작품의 주인공을 빌런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약간 비극에 대한 약간 그 꼬집음? 네. 그런 것도 느껴지고, 뭔가 그리고 이 작법서가 약간 소설로 약간 이렇게 은유처럼 이렇게 막 생성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런 재밌게 읽었는데요.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랙 코미디로 좀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작품들이 역사 스릴러, 뭐 아주 잔인, 우리 저기 뭐 어떤 카페홈즈 사장님은 잔인함은 최고다. 잔인함을 쓰는 것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잔인하고 뭐 이런 제 책 속의 어떤 분위기들이, 근데 저도 되게 블랙 코미디 잘 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블랙 코미디 단편을 쓴 거고요. 그리고 주인공과 대적하는 빌런이 없으면 누군가가 대체를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즉 저 빌런 작법서에 제 키워드 1인 주인공과 빌런은 서로 투영한다 의거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1의 내용들을 한번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해보여야 하니 써보자라고 했고, 거기엔 또 여성 키워드 14인가요? 12인가요? 여성에 관한 이야기 키워드도 같이 녹였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옷을 파는 이제 나이든 노처녀죠. 노처녀라는 표현이 요즘 쓰여지는 표현은 아니고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속칭 노처녀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히어로 수트를 손에 얻게 돼요. 어떤 손님이 옷을 몰래 팔았는데 그 옷 안에 슈퍼맨 수트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입고 슈퍼우먼 놀이를 하다가 그 옷을 찾는 찾으러 다가온 슈퍼맨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이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딱 뭐라고 딱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사실 담겨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지만 또 신선하게 좀 전 다가왔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와 함께 이제 거의 동시에 출간이 됐는데, 궁금하시다면 태초에 빌런이 있었으니도 함께 구하셔가지고 또 읽어보시면 즐거운 독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긴 한데 이제 마무리를 좀 슬슬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새해가 됐는데 작가님 또 앞으로의 계획도 2021년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아마 2021년도는 그 인더백이 이제 드라마로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뭐 참여를 하고 있긴 한데, 인더백이 드라마로 잘 만들어져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독자분들께. 네. 그리고 인더백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인더백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씁쓸하세요, 작가님?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던 작품인데. 인더백이 인더백을 드라마 하는데 좀 내년은 집중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늘 그렇듯이 그 2020년도는 제가 장편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빌런 작법서를 쓰느라, 또 빌런 작법서의 하드를 날려서 복구하느라 경황이 없었고, 2021년도는 이제 준비하고 있던 장편을 좀 마무리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더백이 드라마로 나온다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 영상 작업이 막 플랫폼이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제 하는 소리긴 한데요. 그냥 한 명의 어떤 그런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약간 넷플릭스에 사실 되게 어울리는 작품이라는 생각은 전 드는데 아무튼 좀 잘 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네요. 예,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작업했던 그 파인하우스 그 전주영화제 운영위원장이셨던 이준동 대표와 파인하우스와 저기 영화 반도를 네. 제작한 그 레드피터 두 제작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인더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꼭 진짜 네 빨리 보고 싶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글쎄요, 요즘 같은 시국에 늘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만나고 혹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늘 나누는 이야기들은 하나인 것 같아요. 역병이 창궐하는 이때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혹 부득이하게 다니실 일이 있다면 또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를 퇴치하는데 다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되게 고통받고 계시고 조심하시는데도 그럼요. 네, 또 이게 참 상황인지라 주변에 힘든 분들 너무 많으시고 네네. 그래서 조금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가님도 네, 건강하시고 새해도 또 더 좋은 많은 일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 쓰시는 대목인데 네, 이 책을 너무 잘 이야기해주는 단락인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있는 단락인데요. 그간 콘텐츠 창작자들은 너무 주인공만 편애했다. 빌런이 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빌런이 왜 주인공을 시기하는지, 빌런이 왜 그런 식의 악행을 저지르는지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 선이 선으로서 인지되기 위해서는 악이 필요하다. 악을 겪어야 선을 이해한다. 악은 선을 인식시킨다. 주인공은 악당을 만나고 자신에게 그와 같은 나쁜 기운이 있음을 깨닫고 선을 추구하게 된다. 독을 먹고 독성을 기르는 것과 같다. 제독제로서 악은 주인공을 정화한다. 마지막 문장이 제독제로서 악은 주인공을 정화한다. 생각해본 적도 없는 문장인데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져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스토리 창작자를 위한 빌런 작법서를 이번에 출간하신 차무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작품 혹시 또 생기시면 한 번 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